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에 장애를 가진 여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고 아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당한 사고라 저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거의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았지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하루 종일 병원에만 갇혀 있으면서 한쪽 다리는 정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란 걸 인지하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게 다 미워졌어요. 쩔뚝거리면서 들어간 중학교에는 계단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고 아이들이 놀리는 것 같아서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일부러 아프다고 학교를 안 나가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할머니가 계신 시골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시골의 성당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였는데 학생 수도 몇 명 되지 않고 무엇보다 공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도와주는 대안학교에서 저에게는 아주 좋았어요. 초등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기에 종일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누가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루 종일 좋아하는 책을 보며 자연 속에서 살았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신부님, 수녀님들도 너무 좋은 분이셨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큰 힘을 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마칠 수 있었어요. 신부님은 대학을 가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대학 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서 취직은 꿈도 못 꿀 일이라 생각이 되어 이미 대학은 나와 다른 세상으로 여겨졌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이곳 시골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아빠를 따라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지요. 집에 와서 아빠의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직원 20여 명의 작은 공장을 하셨는데 저에게 회계 일을 맡기셨지요. 하나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담당 과장님에게 일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출근을 시키셨어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아빠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빠 엄마가 죽으면 너 혼자 살아야 돼. 아빠 엄마가 죽기 전에 너 평생 먹고 살 거는 마련해 놓고 죽을 테니 넌 그 돈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아빠가 회계 일을 맡기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 거야. 하지만 그걸 알아야 나중에 네가 돈이 생겨도 남한테 안 뺏기고 네가 관리를 할 수 있어. 힘들겠지만 참고 천천히 배워. 아빠가 빨리 배우라고 안 할게.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 보는 거야. 아빠는 이미 제가 혼자 남겨질 때를 걱정을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아빠는 평생 아빠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나서 내 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전 제가 너무 힘들었기에 아빠까지 배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처음으로 제게 강요하며 부탁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니 저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시골에서 거의 책만 읽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대체 회계가 뭐 하는 일인가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냈지요. 저는 일단 수유에 밝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주산학원도 다녔어요. 따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으니 산수 수학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숫자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지요. 아빠 엄마는 그런 제가 대견스러우셨나 봐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배울 것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것을 보자 아주 좋아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아빠 회사에서 회계며 재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 1년은 함께 있던 과장님에게 기초적으로 서류 보는 법, 작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과장님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이런 작은 중소기업이라 월급이 짤 수밖에 없어서였겠지요. 월급을 많이 준다는 데가 생기자 바로 그만두시더군요. 그래도 저 혼자 그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은퇴하신 분 중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 세무 공무원 분을 데리고 오셨지요. 아마도 아빠는 제가 더 많이 배울 것을 도와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하셨지만 평생을 세무 업무를 하셔서인지 그쪽 분야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셨는데 항상 제가 할 일을 정해주시고 다음에 출근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꼼꼼히 알려주셨지요. 저는 그분에게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흐르자 저는 아빠 회사뿐만이 아니라 근처 아빠 친구분들 회사의 업무까지 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세무사 공부를 해서 아예 세무사가 되볼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냥 그 상태가 좋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딱 세무사가 하기 전에 깔끔하게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세무 공무원이셨던 분에게 전수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일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세무사가 되면 그런 일들은 못하고 오직 있는 장부 정리만 해야 하니 따분한 일이었죠. 그렇게 전 동네에서 유명한 세금 줄여주는 전문가 소리를 들으며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연락이 오니 다양한 업종의 유형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내가 직접 회사를 하지 않아도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앞으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다 예측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주식 쪽에 관심이 가졌어요. 재무제표를 살펴보기엔 주식시장만큼 좋은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받은 월급을 모아놓은 돈으로 주식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쓸데도 없는 돈이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엔 주식시장만큼 좋은 것이 없었지요. 주식과 세무 재무를 같이 하자 회사들의 장단기 문제점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전 회사 발전에 종합 컨설팅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한계성을 알려드리고 부가적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정부 자금을 끌어들이기 좋은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렸지요. 그간 경험으로 사장님들은 그때그때 일을 하기도 버거운 상태라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 저의 조언은 그분에게 가뭄의 단비였겠죠. 저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비용을 비싸게 받지 않았기에 점점 저를 찾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아빠 엄마는 제가 점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자 아주 즐거워하셨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시련을 주시더군요. 아마도 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무리하게 일을 한 때문인지 아빠와 엄마는 급성암으로 정말 뭐라 대체할 새도 없이 몇 달 차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났어요. 이제 좀 사람 구실해서 아빠 엄마 생일 선물도 사드리고 여행도 내가 번 돈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것 하나 해드리지 못하고 너무 허망하게 보내드렸어요. 아빠의 회사는 제가 지분만 일부 보유하고 장기 군속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하게 회사를 나눠드렸어요. 어차피 내가 회계를 계속 볼 거라 회사가 잘못되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었기에 편하게 회사를 넘겨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아빠의 유언이었죠. 혹시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건물을 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두 분은 내 걱정 때문이었는지 보험도 꽤 많이 들어놓으셔서 아빠가 남겨놓은 유산과 보험금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었지. 저는 그 건물의 꼭대기에 집을 하나 비워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 엄마의 기억을 벗어나려고 한동안은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숫자로 가득한 서류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고민 고통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제가 장애인이라서 건물의 한 층을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거기를 자주 다니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밝게 웃고 다니셨고 장애인 분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제 나이가 벌써 30이 훌쩍 넘는 나이인데 여태까지 남자 한 명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남에게 제 다리를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연애는 저에게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왕자님일 뿐이었지요. 그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올 때마다 꼭 제 집을 들리셨어요. 처음 안마소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와서 시설 확인도 해주셨던 분이라 저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셨거든요. 안마소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게 없는지, 하물며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도 시시콜콜 참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명 오지랖이 넓은 분이셨죠. 특히나 제 기사 언니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저는 제 업무도 도와주면서 기사도 같이 할 사람을 찾았었죠. 그게 지금 같이 지내는 언니예요. 예전에 아빠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사실 일은 잘 못하지만 언제나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저랑 같이 살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언니는 뭘 해도 하나 두 개씩 빠뜨리고 덤벙거리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항상 쾌활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조용한 스타일이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거든요. 언니와 같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수다를 떨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고 언니와 수다도 잘 떠는 거 보니 그 사회복지사가 언니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둘이 있으라고 자리를 비켜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뮤지컬 표를 건네주시더군요. 아는 지인이 표를 줬는데 저랑 같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 맞춰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한테 혹시 둘이 나가는 게 보이면 언니가 속상할까봐 그 시간에 일부러 언니를 심부름 보냈어요. 이윽고 저를 데리러 왔는데 웬일로 정장으로 쫙 빼입고 나타났어요. 나는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웅장한 극장의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배우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현실감이 있었어요. 저는 고마움의 표현으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지요. 복지사님은 언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언니랑 보시지 왜 저에게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 뮤지컬인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공연 자주 보러 와야겠어요.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요. 고마워요. 저는 처음부터 현수 씨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수 씨가 저를 안 봐주셔서 주위를 맴돌았을 뿐이지 제 관심은 오직 현수 씨 뿐이었습니다. 제가 돈 많은 재벌로 보이시나 보죠? 저 그리 돈 많지 않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해도 동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태님처럼 번듯하신 분이면 아무 여자나 사귈 수 있을 텐데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정태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말을 했어요. 현수 씨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해보죠. 저랑 딱 10번만 데이트해주세요. 10번 데이트하고도 지금 마음과 똑같으면 저도 깨끗이 현수 씨 포기하고 잊고 살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다가와주는 정태 씨가 싫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태까지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10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씨는 사회복지사를 오래 해서인지 제 마음에 대해 잘 알더군요. 제가 가고 싶지만 장애 때문에 가기 망설였던 곳만 골라서 데려가 주었어요. 그래서 데이트이면서도 저에게는 선물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데이트였어요. 인근의 펜션을 예약해서 마지막 데이트를 즐기자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자고 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정태 씨의 모습이 있어 허락을 하고야 말았지요. 그날 정태 씨는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처럼 살아왔더군요. 그런 그 사람을 도와준 사회복지사 분에게 감명을 받아 자기도 복지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더군요. 그런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도 항상 밝고 활기차게 지내는 정태 씨가 너무 듬직해 보였어요. 정태 씨는 제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에 대한 사랑이 연민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는 나와 있는 동안 너무 편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상처가 있다 보니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일까를 항상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이상형이 지적인 여자라 하더군요. 그런데 지적인 여자분들은 다 너무 연상이어서 고민이 많았다 하더군요. 그때 그 사람의 눈에 내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딱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었다 하더군요. 저는 정태 씨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같이 사는 언니도 저에게 꼭 잡으라고 조언도 해주었고요. 저는 정태 씨를 데리고 엄마 아빠 납골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에게 약속을 해달라 했지요. 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정태 씨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느끼게 해주겠다 했어요. 그것을 부모님께 약속했지요.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라는 언니의 말이 있었지만 부모님도 없고 쩔뚝거리며 신부 입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결혼 촬영만 하는 걸로 해서 웨딩 촬영을 하고 가까운 주위 분들과 근처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대접을 해드리며 저희 결혼 소식을 알렸지요.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정태 씨는 정태 씨 나름대로 하던 일을 하고 저도 제 일을 했지요. 그런데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솔직히 불편했어요. 여태 혼자만 살아오는 거에 익숙한 저였기에 침대에 누군가와 같이 잔다는 게 여간 신경이 쓰이더군요. 누구와 맨살을 닿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태 씨는 저를 다그치지 않고 제가 자꾸 뒤척이면 조용히 침대 밑에 내려가서 자더군요. 저도 그제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신혼생활이 지나갔습니다. 정태 씨도 이제 집에 익숙해졌는지 꽤 편하게 지냈고 언니까지 3명이 한 식구가 되어갔지요. 언니는 처음에는 둘이 사는데 자기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저에게 걱정을 해왔지만 정태 씨는 나를 위해서도 언니가 같이 사는 게 좋다면서 자기는 신경 안 쓴다 하더군요. 내가 너무 조용해서인가? 정태 씨와 언니는 죽이 잘 맞았어요. 아니, 언니가 살판 났다고 해야 하나? 저는 하루 종일 책만 보거나 서류만 들여다보니 종일 TV나 보면서 생활하던 언니는 정태 씨가 오자 드디어 말동무가 생겼다고 여겼는지 둘이 금방 친해졌어요. 더군다나 제가 술을 잘 안 먹어서 언니는 혼술을 했는데 정태 씨가 와서 술도 같이 먹을 수 있자 언니랑 정태 씨는 거의 매일 술판을 벌였어요. 제가 좀 싫은 소리는 했지만 정태 씨는 이런 게 사는 거라며 너도 좀 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은 느낌이 있잖아요. 언니 복당도 점점 야해지고 정태 씨를 은근슬쩍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도 보게 되었지요. 둘의 관계는 마치 둘이 부부로 여겨질 만큼 친근한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언니는 술을 먹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정태 씨가 다음날 일도 해야 하고 제가 자러 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 치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가 막무가내로 나보고 먼저 자라 하고 정태 씨는 좀만 더 먹고 들여보낸다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저는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언니에게 화가 난 거죠. 하물며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정태 씨도 미웠어요. 더군다나 정태 씨와의 잠자리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제 다리를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만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고 정태 씨가 첫 남자여서인지 아프기만 했어요. 정태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는 수시로 내게 밤에 어떠냐는 둥, 좋냐는 둥 이런저런 간섭을 해왔어요. 저는 언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언니는 남자들이 만족을 해야 집안이 편하다는 등 정태씨 그러다가 다른 여자가 생긴다는 등 자꾸 제게 신경 쓰이는 말만 했지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저는 재워놓고 언니와 새벽까지 술을 먹는 상황이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언니가 가끔 정태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역시 저는 먼저 방에 들어오고 둘이 남아서 술을 먹던 때였어요. 둘이 먹으면서도 TV를 틀어놓고 시끌벅적하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는 겁니다. 저는 치우는 중이겠지 하며 곧 정태씨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정태씨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무슨 짓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조용히 전 방문에 나와서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술병들과 아직도 켜있는 TV를 보았어요. 둘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살짝 열려있는 언니 방을 보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위에는 다 벗고 있었고 정태씨는 그런 언니를 안고 있었죠. 저는 정태씨를 노려봤어요. 정태씨도 내 느낌을 느꼈는지 좀 당황하는 눈빛이더니 이내 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닫고 나오더군요. 아니, 너무 취했다고 방에 들어가 쉬라 했더니 몸을 못 가누길래 침대에 눕혔더니 갑자기 덥다며 옷을 막 벗어버리더라고.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정태씨는 여태 옷도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 저는 추궁을 하지 않았지요. 앞으로 너무 늦게까지 술 먹지마. 다 치우고 샤워하고 들어와. 저는 그날 최선을 다해 정태씨를 안아줬어요. 간만에 아침까지 같은 침대에서 보냈고요. 아마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정태씨는 한결같이 저를 위해줬는데 제가 정태씨에게 해준 게 너무 없더라고요. 앞으로 차츰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도 바꿔봐야지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언니는 점점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녔고 내가 뭐라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어요. 마을발전위원회라는 것인데 사실 건물 주인들을 데려다 놓고 발전기금 등 돈을 달라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매번 똑같은 회의, 똑같은 멘트로 지쳐갔어요. 그날 마침 몸도 안 좋고 해서 일찍 가야겠다고 저는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언니는 이미 알몸이 되어 있었고 정태씨는 옷을 벗다만 상태로 둘이 엉겨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정태씨는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저를 보자 놀라듯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정태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지요. 정태씨는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언니가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내가 낮잠을 자는데 정태가 갑자기 날 덮치더라고. 안 된다고 막 반항을 하는데 강제로 하려고 해서 한참을 실강이 중이었어.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래요. 내가 잘 못해준 것도 있다 쳐요. 그래도 한 지붕에 살고 있는 친누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요. 아무리 요즘 옷을 야하게 입고 있었기로써니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녁 무렵 정태씨가 들어왔어요. 짐 싸놨으니까 가지고 가요. 생각 같아선 경찰에 신고해버리려고 했는데 언니가 말리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저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정태씨는 뭔가 말을 하려 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짐을 들더군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당신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으니 내가 나가기는 할게. 그런데 라며 뭔가를 이야기하려다 말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지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의 아픔은 가시지를 않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언니와 정태 씨는 여전했어요. 언니는 여전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녔고 정태 씨는 예전처럼 복지사 활동을 하고 다녔지요. 저는 일부러 모른 채 했어요. 참 낯짝이 두껍네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여태까지 나에게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생각이 들더군요. 한 달여 후 어느 날 언니가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정태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여기 오자마자 언니가 나를 꼬드기더군. 자기와 한편이 되어서 당신 재산을 빼돌리자고 계속해서 바람을 넣더라고. 나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여태까지 꽤 많은 자료가 준비돼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난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동안 언니한테 넘어간 척 연기를 좀 했어. 저는 너무 놀랬어요. 갑작스런 정태 씨의 이야기에 너무 혼란스러웠지요. 여기 메모리 카드에 자료들을 넣어놨어. 통화한 내용이랑 서류 등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지. 그래, 변명을 안 할게. 언니에게 맞춰주다 보니 언니랑 몇 번 관계를 가지기도 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위해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집 나가기 전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날도 내가 거부하는데 끝까지 자기를 가지라고 해서 실강이 중이었지. 아마도 내 단점을 만들어서 당신 뒤통수를 쳐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 난 그거에 장단을 좀 맞춰주고 이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있었어. 정태 씨는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내 이월 선물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저 언니 내보내고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까지 해서 경찰에 쳐넣어. 못된 사람들이야. 증거를 빼려고 한 행동이지만 난 당신한테 상처 주는 행동을 했어. 그건 나도 시인을 할게.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지방에 복지사 필요한 데를 알아봤어. 아마 지방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 조심하고. 그렇게 정태 씨는 떠나갔습니다. 아는 변호사분을 불러 자료를 건네자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경찰에 고소고발된 사람들이 무려 5명이나 되더군요. 제 주위에 도둑놈들만 득실거린 거였죠. 참 너무 허무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한바탕 휘몰아치듯 경찰 조사니 고소고발을 한 후 이제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다행인 것은 이번 기회에 제 소유의 재산에 대해 허점도 발견을 하게 되어 앞으로는 2중 3중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해놓았지요. 저는 지금 정태 씨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직 용서까지는 못했어요.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안았다는 거에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도 부탁을 하려고요. 내 옆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남편이 아니라 기사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냐고 해보려고 해요. 정태 씨가 날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정태 씨가 많이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태 씨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용기를 내라고 해주세요. 전 지금 큰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